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짝퉁 친박 연대가 된 거예요. 이 양반들 감옥 가고 싶어? 끝까지 물어주는. 나는 이분이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섭더라고, 막 섬뜩한 거야. 일찍부로 한국 정치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여의도가 다 썩었다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분. 아니 근데 왜 우리 외부자들 이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 잉여 MC가 나타나? 저 죄송합니다. 예능계에서 외부자로 돼 있거든요. 지금 신동엽하고 김구라하고 유재석 너무 잘 오셨어요 근데. 무서워요. 어차피 국민 MC 안 되는데 뭐. 외부자들 참여하면서 좀 걱정은 있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의 또 가지고 있는 독이 모으면 한 8리터 정도 된다고. 그 옛날 일 아니에요? 8리터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효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뭐 전효옥 씨라고 하는 게 제일 저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저 너라고 부를게. 네 맘대로 해요. 네 맘대로 해요. 사실 우리 전효 작가님은 과연 이 자리에 나오실까라는 좀 생각도 많이들 있었어요. 네, 특히 정봉주하고 좀 불편한 사이는 아니시지.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나 혼자 불편했었죠. 왜요? 네. 내가 막 그 피했대요, 방송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깠으니까 나는 전효옥이 싫어요. 17대 때 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네. 국회 내에서 제가 좀 피해 다녔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근데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이거. 근데 왜 어필을 이렇게 힘든 거 보세요. 근데 제가 많이 보는데 참 이게- 민망스럽다고. 아니 거의 다들 뭐 지금 뭐 어떻게 사과를 하시겠어요? 누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를 피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난 전용 선배 못 볼 줄 알았어요. 친박 뭐 박사모로부터 전화 공개를 받다 보니까 전화를 뭐 꺼놓고 있다. 뭐 지금 은둔생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거의 들었는데 연락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안 오늘 받고. 이 자리에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 그 박근혜 캠프에 계시다가 네. 이명박 쪽으로 가실 때쯤 네. 그때쯤 저거 이제 변명하는 거다. 자기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옮겨가면서 변명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얘기가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로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좀 전용 의원에 대한 그 재평가 이게 일어나고. 아니 그러니까 사이다세요. 그때 진짜로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팽당하니까 그러니까. 독소를 품은 거 아니야? 그때는 좀 아픈 얘기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달콤한 얘기로 보이는지. 뭐 슬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청와대 내부자가 된 지 4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모든 업무가 일시 정지된 가운데 종종 근황이 좀 전해지는 게 있나요? 뭐 피눈물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참 그렇죠 듣기가. 왜냐하면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신 분이 지금 사실 달라진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탄핵 전이나 후나 이분 어차피 관저에서 지내셨잖아요. 그게 달라진 게 없는데 왜 피눈물이 난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 피눈물이 난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5%의 지지자들한테 내가 피눈물이 나니까 행동해라. 바로 그런 거죠. 실제로 행동하고 있고. 그 지지난주인가 그렇게 행동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관저에서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용사를 이제 불렀다. 그거는 이제 변호인단 접견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일 때 그때 당에서 이렇게 보면 전투복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바지를 딱 입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데 그게 올림머리와 그 전투복의 하나의 연관관계.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특검 대비하고 그다음에 헌재의 법리적인 하나의 이 싸움을 하겠다고 단단히 아마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본인은 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본인은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변호인들 답변서, 그다음에 또 그동안 본인이 1차, 2차, 3차 담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은 현재
뭐 국민들이 생각한다거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서는 다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눈물이 난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심정이 일단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랑 너무 인식 차이가 나잖아요. 이번에도 놀랬던 게 바로 뭐냐면 법리적으로 싸우겠다라는 게 네. 아니라 사실부터 다투고 들어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보도를 통해 가지고 증인과 증거들을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사실부터 부정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건 자기 안에 그 매트릭스 안에서 그렇죠. 자기가 살아왔던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 내가 40년 또 전에 했던 거 그걸 그대로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바로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최순실 씨가 현실 인식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이제 귀국했을 때 한마디 한 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녹취한 거에서 들은 게 이렇게 하다가 모두 다 죽어.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죽을 죄이고 죽을 일이라는 거를 최순실은 아는 거예요. 신랑은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그래서 슈퍼 특검팀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특검도 2명을 올렸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되어 네, 있잖아요. 이 강성과 제대로 수사할 사람들 8명 중에 5, 6, 7, 8등을 지명을 할 것이다 했는데 네. 정확하게 5, 6, 7, 8등을 지명을 했어요. 그럼 이 특검이 과연 이걸 밝혀내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때 바로 전설의 칼잡이 윤석열 팀장이 딱 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를 늦게 패스했어요. 이분이 서울대 79학번이에요. 네. 이분하고 동기가 누구냐 하면 김수남 검찰총장. 그 동기인데 네. 한 번은 학교 총장이 동기. 되어 있고 검찰총장 동기에 비해서 자그마치 7년이 늦게 된 거예요. 윤석열 팀장이 들어오고 예. 파견 검사 20명 몇 명을 봤더니 이건 치고 들어간다. 네. 그리고 2월 25일쯤이 종료거든요. 네. 2월 25일까지 결론 낸다. 윤석열 그런데-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두 가지가 참 인상적이에요. 네. 옛날에 그 국정조사인가 국감인가 거기 국감 때 나와가지고 나와서 예. 다 딱 그러잖아요. 예, 발표를 개인한테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는 개인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예. 않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쫓아가면서 옛날에 당한 일 때문에 혹시 보복 수사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검사가 수사를 보복으로 한다면 그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탁 기자한테 툭 던지고 넘어가는데 아 그거 보니까 참 믿을만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국정원 때문에 또 좌천될 때 그때 진짜 재밌는 게 저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재밌어요. 뭐예요? 그게 한번 딱 까딱하더니 어차피 여기까지 온 마당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늦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스 기질, 그 후배들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밀려났을 때도 보통 이렇게 이제 밀려나고 물 먹는다 그러잖아요. 물 먹으면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하거든요. 근데 한직으로 돌긴 돌았잖아요. 한직으로 계속 돌았죠. 돌았으면서도 옷을 안 벗고 결국 검사가 가야 할 길은 칼잡이다. 그러게요. 저는 그런 우려는 들어요. 검찰이 가끔 우리나라 검찰을 보면은 자기들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응? 과거를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부, 입법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검사는 잘할 걸 믿어요. 그렇지만 예. 그런 검사로서의 과도한 자부심이 오히려 오바를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특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저는 조금 그게 기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검찰이 힘이 너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최순실 들어왔을 때도 36시간 동안 내놨잖아요. 그렇죠. 대책회의하게끔. 지금 검찰이 상대해야 할 게 누구냐면 청와대고요. 또 하나가 삼성, SK 이런 재벌들이거든요. 대한민국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앞에 특검이 뭔가 이렇게 권력을 남용한다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상상이 안 되고. 그건 저도 아니고. 뭐 그거는 있을 거라고 그건 생각해요. 이제 핵심이 사실 검찰이 그동안 이제 수사 중간에 기자들한테 브리핑 해가지고 관계자로 나가잖아요. 그게 사실 불법이었어요. 그쵸. 이게 피의사실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의사실 이번에는 공표. 특검법을 만들면서 중간에 브리핑을 아예 국민들의 하게끔. 알 권리를 위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했던 행태와는 다르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특검이 누구냐면 박용수 특검이거든요. 자, 박한철 소장은 연수원 13기예요. 박용수 10기입니다. 이 검사들은요. 서로 소개할 때 이렇게 어디 자리 가면 연수원 몇 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 사람이 처리한 사건을 갖고 소개를 합니다. 삼성
비자금 잡은 김 검사입니다. BBK 정봉주 구속시킨 최 검사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까 칼이라고 했는데 날카로운 칼로서 이 취재를 했는가. 예. 그런데 박한철 이분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일정한 교감이 있는 듯한 것이 김영한 비망록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불명예죠. 그래서 지금 묘한 박용수 특검과 박한철 헌재 그 소장이 묘한 심리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탄핵 가결시킬 거다. 나 특검에서 제대로 잡겠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박용수 특검이 제대로 쭉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서 이 시기에 누가 영웅으로 등극할 것인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갈 거라고 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까지 동원된 우병우 찾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 22일 청문회에 출두를 했죠. 내가 나타나길 원해. 오케이.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외부자들을 띄워주시려고 그러신 건지 예. 아니 갑자기 무슨 현상금을 거시고 예를 들어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발할 수 있죠. 그 석양 지는 태양이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고발하라 그러죠. 자기가 과거에 잘 나가던 특수부 검사지 지금 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전설의 소년급제 아니에요? 우병우가?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이 출석 요구서는 강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출석 요구서는 본인이 안 받아도 같이 집안에 사는 동거인이 받으면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거를 알고 가족을 데리고 다 튄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딸은 고대 인류학번 올해 들어간 딸인데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도 못 보고 튄 거예요. 별걸 다 하시네. 제가 공부는 못했어도 만화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현상금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것도 짜장면 먹다가 야 이거 진짜로 짜장면 먹다 생각. 예, 짜장면 먹다 우리 집사한테 현상금 벌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래서 300을 그걸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200만 하래. 그래서 야, 대한민국 14579 되니까 돈 없잖아 200만 해 먼저. 그래서 그거를 200을 딱 걸어놓고 200. 예, 200을 걸어놓고 13일인가 12월 13일 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녹화를 하다가 안민석 의원한테 야 이거 아니요 500으로 올려야겠어. 그러니까 옆에다 형 나도 500 낼게. 그래갖고 졸지없이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게. 월요일 날. 예. 그런데 1000만 원으로 올리자마자 사람들이 야 당신들 트윗으로 이제 제가 팔로우가 트윗이 또 이게 100만이거든요. 아니 바로 현상금 계좌를 오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촛불 전국이면 불법이고 뭐가 없다고 오픈했죠. 오픈하자마자 정확하게 4시간 만에 돈은 83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숫자가 385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씩 20,000원씩. 아 이게 의미가 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병우가 출석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꼼수였어. 그 다다음 날이 뭐냐면 15일 날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직접 그 우병우한테 문자를 날리는 통로가 있어요. 왜? 아니 이 네티즌 수사대들이 다 찾아온 거지.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 오늘까지 입장을 3시까지 발표하지 않으면 우리 네티즌들이 고대를 다 에워싸겠다고 하는데 그럼 난 이 딸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내가 장담을 못한다. 그러고 나서 1시에 나온 거예요. 그건 심했다. 아이들은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 왜들 이러셔 정봉주의 그래. 이쪽을 왜? 아니, 누님 아무튼 그럼 안 된다고. 현상수배 관련된 거 그걸 말하고.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어요. 예. 인정. 이건 뭐 전국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예. 근데 이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가 뭡니까? 일단 최순실 관련이죠. 최순실과 관련해가지고
국정농단을 방치했다. 사실 민정수석이 이런 걸 전부 자기가 살피고 조사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직접 여기 관여도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럼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있죠. 네. 이 관련돼 가지고 이석수 씨가 전 감찰관이 이제 내사를 최순실 관련 내사를 하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방해하는 거. 그렇죠. 그럼 이건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청와대 내에 있으면서 사실 뭐 문고리 3인방이 되는데 우병우 씨를 포함해서 문고리 4인방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여의도 바닥에 돌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이 신임을 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직무유기하고 권력남- 그다음에 직권남용이 있잖아요. 네. 이건 공무집행 방해가 또 들어갑니다. 이석수 감찰이 감찰관. 안종범, 정호성 이걸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한 걸 막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의 핵심적인 게 바로 최근에 이제 또 보도가 나온 게 해군 1, 2, 3정이 세월호에 붙었는데 애들 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해군 1, 2, 3정 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것을 기소하려고 검찰에서 광주지검에서 하려고 그런 걸 끝까지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직권남용의 핵심이죠. 그래갖고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이러면 우병우 개인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 최순실 씨하고 그다음에 우병우 그 수석의 그 장모인 그 김장자 씨하고 예.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또 늘 이제 그 공을 같이 친 관계래잖아요. 이제 우병우 수석의 경우는 땅 판 거, 그 여러 가지 넥슨하고의 거래 이런 걸 통해서 처가의 것이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가장의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는 이런 걸로서 나올 생각도 없지 않아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죠. 우병우 수석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정윤의 그 문건을 이 말하자면 정윤회 씨하고 문고리 3인방하고는 엄청나게 그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공유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권력도 공유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특검에서는 네. 과연 우병우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 민정수석이면 그 사람들 잘못하는 걸 보고 그 친인척, 그치, 그쪽을 측근 비리 내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이게 민정수석이 아니라요. 범죄공장 공장장을 한 거예요. 이 특검이 사실 다른 부분 지금 뭐 최순실이 전부 다 구속 수감 됐어요 지금. 네. 남은 사람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김기춘과 우병우입니다 지금. 검찰은 기소까지 할 것 같고 예. 거기서 이제 밝혀낸 것도 밝혀내겠죠. 이제 재판 가서 한 건 별개고 어찌됐든 특검이 마지막 명예. 특검이 뭔가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김기춘과 우병우. 그러면 뇌물죄 관련된 것 좀 여쭤볼게요. 예. 그 뇌물죄, 뭐 제3자 뇌물공여죄. 예.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제3자 뇌물 공여죄는 그 재벌들이 일단은 K재단과 미르재단한테 돈을 낸 것을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뇌물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뭐로 돼 있느냐, 삥 뜯긴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벌들이 피해자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만 일방적으로 당했을까? 그게 아니라 뭔가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있겠고 직접적인 뇌물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통령이 옷 했잖아. 100벌을 했는데 그게 몇 억이거든요, 돈이. 그 돈을 있었죠. 뭐 갖다 8천만 원이 되고 뭐. 제 생각에는 뭐 청와대에서 공금으로 샀을 것 같지도 않고 뭐 대통령이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줬을 것 같지도 않고 그거 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거기다 아마 또 다른 뭐 차움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뭐 받았습니까? 치료받은 거 이런 치료받은 것들도 현금으로 자기 줬다며요. 돈으로.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최순실 돈하고 박근혜 대통령 재산하고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같이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는 언제나 이제 공모 공범 동반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통장이 있다면 월급 통장이 있다면 공인 인증서를 최순실이 갖고 있지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그럴 수도 들어요. 있어요. 법적으로는 예, 문제가 왜냐하면 부인이 남편 공인 인증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작은 자잘구레한 것부터 공인 인증서까지 정체까지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이 지금 우리 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무척 중요한 포인트인 게 뇌물죄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최순실한테 적용된 게 직권남용, 공익 강요, 그다음에 사기 미수거든요. 여기 뇌물죄가 없는 거예요. 뇌물죄가 들어가는 순간 재벌도 피해 대상이 되는
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네. 거죠. 보통 이제 재판 받을 때 재판을 많이 안 받아보셨지? 저는 많이 받아봤어요. 아 많이 받아보셨어요? 누님하고 나하고는 좀 이게 거리가 다른데. 맨날 그 저기 열린우리당에서 고소해가지고 예. 남부 직원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재판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요. 제일 재판을 수사를 잘 받는 게 묵비권 행사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1차, 2차 다 말했죠. 고영태가 얘기했잖아요. 옷을 최순실이 샀다. 그러면서 4,500만 원 내는 거 봤다. 3천만 원 내는 거 봤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뭐라 하냐? 무슨 얘기냐? 우리 청와대 돈이다. 그다음에 공금인지 삽인지 얘기를 안 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돈을 최순실이 지불했다고 한다면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둘이 일심동체가 되면서 지금까지 최순실이가 진 죄를 몽땅 씁니다. 그럼 뇌물죄가 들어가는 순간 둘 다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입증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뇌물죄는 본인 자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련자들 진술입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신들 이거 반대하다 느닷없이 왜 찬성하냐? SK 당신들 면세 좀 있지 않았었냐? 이재현 사면복권 있지 않았었냐? 삼성 너네 합병 있지 않았었냐? 이거를 관련자 진술로 해서 이 정도 특검팀이라고 한다면 관련자 진술로도 뇌물죄를 유죄로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재벌들 지금 출국 금지를 몇몇 재벌들은 지금 이제 요청을 했고, 예. 그럼 그분들이 이제 특검 조사에 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특검이랑은 완전 다른 틀리죠. 강도의 수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국정조사에 나왔던 거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시간이 짧잖아요. 네, 국정조사. 근데 검찰들은 예. 비디오 돌리면서 좋다. 니네 강압수사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할 테니까 이 동영상 촬영하면서 하자. 동영상 촬영을 하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마지막 15시간 뒤에 얘기한 게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에서 유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방법을 또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특수사 기법이죠. 특수 출신 아니야. 무슨 특수고요?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이게 특수 출신. 아니 그런데 아마 재벌들 관련해서는 재벌들 진술이 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재단에 기부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검찰은 난 기소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선언해요. 법원에 갔을 때 과연 그게 유죄 나는- 받지 그것은 아마 솔직히 그건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상관관계가 될 거라고 있지 보는 않아요? 게 네. 그건 법원 가서 판결해야 될 겁니다. 법원 예. 사실 논란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전문가들도 가능하다, 처벌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예. 예. 찬반 양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사법법 영역이고 그런데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게 된다면 만점 이거 피해야 될 불행한 일이지만 나오게 된다면 그대로 불행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근데 이 거죠. 불행한 일을 당하는데 왜 2012년에 그 양반 대통령 되는데 그렇게 기를 쓰고 뛰었냐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몰랐지. 아니요, 여기서 지금 반성해야지 사과하고 국민 앞에서. 아니에요. 몰랐을 리가 없어. 난 한표 여기에. 아니, 네, 거기까지 이야기해요. 진짜. 아까 제가 나한테도 그랬잖아요. 걱정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 걱정된다는 건 뭐냐면은 후보 선거운동 당시에 보고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아마 선거 본부에서 만든 보고서 아닌 게 들어온다. 이게 어디서 나온 보고서냐? 그랬더니 뭐 정윤회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정윤회 이름 들어봤기 때문에 그쪽 만든 뭐 보고서 신사동 팀인가 이쪽에서 네. 만든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다더라. 그 정도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최순실이가 이렇게까지 뭐 좌우했다는 것은 그때 몰랐어요. 전용 작가님하고 최순실은 아는 사이였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제가 95년인가 96년에 제가 그때 이제 대구 방송에서 토크쇼를 했을 때 네. 그때 박근혜 그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초대 손님으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두 여성이 같이 중년 여성이 이 옷가방 같은 걸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비서나 이제 코디네이터인가 이렇게 했는데 한정식 집에서 이 점심을 냈어요. 녹화 전에. 근데 그 분이 세 분이 딱 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급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순실 순둥남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정말 그 좀 교양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정식당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면은 요 앞에 있는 음식 몇 가지 먹게 되는 게 그치, 보통 저기 사람이잖아요. 먹지, 이렇게. 저 건너편까지 달라고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이 이때 앉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이 도사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구 방송에 임원이 이제 그 진 교수님. 근데 여기 있는 최순실 씨가 젓가락질을 하다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거기 있는 거 일로 좀 줘봐요. 이러는 거예요. 대구방송 관계자한테? 네네. 그러니까는 너무 놀라니까 얼른 이렇게 해갖고 거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거를 딱 박근혜 그 대통령 앞에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까지도 알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순간에 마치 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너 저기 붕어빵 좋아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갖다 줄 때 왜 유치원 아이들의 행복한 해맑은 웃음. 그랬어요. 자, 이번 특검 수사의 중심 인물 최순실 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진행되던 가운데 최순실 씨의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큰일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그래서 얘기를 좀 짜봐. 그래서 저 다 했대. 그럼 국가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똑같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온 국민들이 다 분노 업그레이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씨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담담했어요. 담담하면서 이 증거인멸을 지시를 하는데도 꽤 이 양반이 내공이 있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구나. 지금 감옥 대응을 제일 잘해요. 생필품 사놓는다 그러거든요. 장기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전화 그 육성을 들으면서 이 양반들 감옥 가고 싶어? 거의 감옥 갔다 온 거 와서 보고 온 거. 아니, 잘 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잘 산다는 게 징역을? 징역을 거기서 그 독방이 생각보다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 징역 들어갔고 감옥 들어갔고 제일 무너진 사람이 안종범 수석 아니에요. 바로 무너지잖아요. 정우성 무너지잖아요. 감옥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최순실 씨 마지막 법률 적용이 뇌물죄거든요. 이 뇌물죄를 검찰에서 적용하기가 최순실은 녹록지가 않다. 오히려 강제 수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최순실이 일단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14개나 법인을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고 엄청 보통 사람도 부지런하지 아닙니다. 않으면 안 되죠. 게다가 아버지 최태민이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최태민? 이 최태민이 딸 가운데서 가장 아꼈던 후계자로 생각했던 게 최순실이에요. 최태민이 그 정도 인정을 했을 정도로 그럼요. 보통이 아니지. 자, 근데 이게 뭐 거기 나오잖아요. 뭐 이거 조작으로 안 몰면 다 죽어. 이게 혹시 증거인멸로 죄목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자기 증거를 없애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안 증거인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죄를 벗지 않으려고 하는 본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하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안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지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안종범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안영환과 관련되어 있는 거, 진중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없애라. 이 양반들이 쫄질 않네. 죄질 게 없어서. 이번에 그거는 증거인멸죄가 되는데 본인과 관련된 거 증거 없애라고 하는 건 죄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최순실 씨를 보게 되면은 사실 증거들은 물증들이 다 나왔잖아. 녹음 테이프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황당한 건 뭐냐면은 끝까지 그 태블릿 PC가 자기 게 아니라고 우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지 딱 보이는 거죠. 딱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증거 인멸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냐면은 고영태 씨가 인터뷰했잖아.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게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다라고 다들 믿고 있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유일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최순실이란 말이지. 그다음에 그 라인을 쳤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다음에 그 라인을 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얻었는지 취득 결정 그쪽을 뒤져봐라. 이렇게 라인을 줬는데 그 라인에 따라서 정말 청문회에서 똑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된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프로젝트가 증거인멸 프로젝트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요. 2차 청문회가 사실은 압권입니다. 2차 청문회 누가 나왔어요? 역대 최강의 검찰이라고 하는 김기춘 씨가 나왔는데 자 증인들이 반밖에 안 나온 맹탕 청문회예요. 아닙니다. 아니, 본인 맞으시죠?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난 최순실을 모릅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 주갤러들이 제보해갖고 아는 거로 됐다고 하지만 그날 앞으로 수사받는 검찰이 수사할 것, 이 수사받는 것의 전체적인 지침을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거에 준해서 행동하라. 자, 그러면 이게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특검 수사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국가안보기밀 누설, 불법 자금 유출, 뇌물죄, 뭐 기타 등등해서 종합선물 세트. 네, 종합선물 세트 15개 항목입니다. 나는 그 최순실이 그 딸에 대한 사랑을 진짜. 놀랐어. 아니 물론 이제 딸 사랑할 수 있지 무슨 사람들한테 딸을 위해 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거 몇백억짜리 그 계획을 짜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뭐 정말 말탈 거라고 한국 체대를 보낼 것 같은데 붙었는데도 안 가고 이쪽에 몰이를 해가지고 이쪽에 집어넣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것도 다 무섭더라고 막 섬뜩한 거야. 근데 최순실로서는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해봤는데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박근혜라는 정치 그 스타를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성공했죠.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내 딸이 안 될 게 뭐야. 올림픽 선수는 맞을 그럼요. 수 그러니까 있는. 승막의 김연아로 다음에 또 그 IOC 의원까지 만들 생각을 했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기엔 범죄지만 성공한 것을 업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돌리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본 아니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 이제 특검뿐만 아니고 기자들 그다음에 의원들 이게 밝혀내야 될 게 비공식적으로 박태환 아버지가 특검에다 조사해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보세요. 박태환 김연아를 누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서 유승민 IOC 위원이 되는데 유승민? 탁구. 예, 탁구. 예. 이 양반들 정치를 생각하지 마. 유승민 태권 주자 말고. 탄핵 국면에서 이제 2020년 파리올림픽에 금메달. 근데 금메달을 따면 그 전에 박태환, 김연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으니까 그쪽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최순실 게이트의 종지부는 어디서 찍어야 되냐. 정유라 소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아킬레스건이에요. 왜? 아니 여기 보고 소환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가 무슨 특검도 아니고 아, 네, 그래서 웃은 거예요. 아니 근데 눈은 여길 가 있지만 제 눈은 지금 특검 박영수 특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의외로 컴플렉스가 강하시네.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해의 내부자를 꼽으라면 단연 박근혜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18년 만에 내부자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조기에 마감하게 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인간 박근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또 정계 진출 전에 18년 동안을 은둔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영예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18년을 은둔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뭐 인터뷰를 할 때 칩거를 하고 뭐 은둔을 하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고 나는 18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유경재단,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이제 영남대학교 분규 뭐 이런 문제까지 자기는 활동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지금 영남대 분규라고 하는 게 사계 분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럼 본인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난 거기에다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봐요. 다 말아먹었지 뭐. 아니 정치인으로서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 정치인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계에 끌어내면 안 됐었던 거야. 예를 들었고 유경재단 분규 때도 보면요. 유경재단에서 돈 빼돌려갖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계속 밀어주는 거야. 이런 뭘 같이 정의로움이 없고 사회적 인식이 없고 막았어야지. 야 한나라당의 문제예요 이게. 한나라. 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 전효옥 작가님이 한나라당 문제라니까 저를 쏘아보는 게 무서웠어요. 아니, 우병우처럼. 그럴 리가. 다정하게. 네. 보게 되면 이제 18년 동안 청와대에 있으면서 정치 의식이나 뭐 개인의 자의 뭐 정체성이 형성될 시기에 거기서 딱 그렇게 멈춰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그 18년 동안 했던 것은 이제 최순실과 더불어가지고 한 건데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 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 그때는 애국이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랬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똑같이 하는데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이해 못할 거 아니면 지금 특검이나
탄핵을 앞두고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했고 자기는 면접을 받으려고 빠져나온 건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모른다고 생각해. 정말 아니요, 모를까요? 정말로 모르지는 않고요. 난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퍼스트레이드를 안 했다면은 오늘의 박근혜는 없다. 왜냐하면 퍼스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권력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대리 체험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유신 독재와 마찬가지로 퍼스트레이드를 하면서 아 권력을 갖고 최고 권력자라는 것이 이런 자리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최태민한테서 세 통의 편지가 연달아 온 거죠. 그리고 최태민은 딱 만났을 때 이 영예의 그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권력 의지에다가 그렇죠. 정말 불을 딱 거지. 예. 조준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이 지펴져서 나는 이분이 예컨대 약간 그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다 해도 현실 감각이 있잖아. 딱 돌아보면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반성 능력이라고 하나? 이게 전혀 없는 거야. 아니 근데 또 그게 나는요.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현실이라기보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이 범상한 범부들의 말하자면 백성들의 삶이고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된 마치 북한과 비슷할 정도의 세습 왕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초기에 퍼스트레이디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기이해요. 지금보다도 이 머리가 거의 3배, 4배, 거의 왕관 비슷한 거고. 중전마마 같은. 네. 그리고 이제 그럼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깃을 세우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체형이 약간 구부정해서 그게 아니고 깃을 세우는 건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영국 여왕의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를 하면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충분히 이룰 수 그러니까 있는 이 옷들. 대목을 달라요. 이 대목을 그러니까 나는 중시해서 봐야 되는 그 게 말하고 내 말하고 난 모순이 된다고 생각 안 해. 이런 거야. 나는 뭐냐면 자 이분이 세상 인식이 없다. 그리고 그걸 범부로 봤는데 일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둘러싼 이분의 판단은 나는 어찌 보면 무척 냉철한 승부사의 기질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있죠. 네. 저도 지금 기본적으로 자꾸 언론에서 이제 최순실의 아바타 예.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지요. 뭐 최순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20대 때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권자 바로 옆에서 대한민국 권력의 흐름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바로 본 거지. 그것만큼 큰 교육이 없어요. 물론 현재가 아주 동떨어집니다. 70년대 말에 유신 독재 체제 하에서의 그 시스템을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고. 이제 그 시스템 그때 이제 권력에 대해서 알면서 잘못된 권력을 정당한 권력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최태민이 정말 그 딱 조준을 했지만 최태민 못지않게 또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마음을 꿰뚫었던 사람이 저는 그 김정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김정일이한테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의 이 새끼리 잘해보자. 그러니까 그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2세 정치인끼리 잘해보자는 얘기가 박근혜의 또 이 권력 의제를 불을 그냥 붙인 거지. 불을 붙인 거예요. 정치인 박근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네. 그래도 당선되고 나서 뭐 정말 승승장구하고 뭐 한 6년 걸렸나요? 대표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뭔가 능력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커다란 이 판을 보는 정치적인 어떤 동물적인 그런 원초적인 본능은 매우 탁월했죠. 그렇기 때문에 승부사 기질이 좀 있지 않았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부산을 갈 것인가 아니면 울산을 갈 것인가 그럴 때 그런 거를 부산을 가겠다라든가 이런 판단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 판단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했느냐. 그치. 제가 보기엔 정윤회와 최순실과 이 셋이서 한 거라고 봐요. 사실은 천막 당사가 박근혜 이제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신화 중에 하나인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천막 당사를 준비를 이미 일주일 전부터 한나라당에서는 했어요. 그리고 이상득 의원이 했고 사무총장이었고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표가 된 뒤에 간판 띄어가지고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정치 감각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들은 생각 하나가 유세중에 이제 정말 사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촌에서 컷한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정상에서 눈을 떠서 대전은요? 라고 물었다. 이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오랜 정치권에 있고 이 정치 권력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동물적 승부감은 있다. 승부사의 기질이 있고 또 하나 유아적 그 미성숙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척 이상한 현상이거든. 한 머릿속에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두 개가 있을 수 없는데 난 그 처음에는 저게 무척 뛰어난 승부욕 아니겠냐 이렇게 봤는데 시간을 두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가요 엄마 손잡고 짜장면집 짜장면 먹으러 가다가 팍 깨졌고 물이 팍 깨진 거예요. 그 병원 가고 딱 치료하는데 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냐면 당장 내가 먹고 싶었던 짜장면밖에 없었던 거야. 무릎 깨졌는데 무릎을 치료하고 있는데 엄마가 괜찮니? 그러니까 짜장면은요. 아니 대전은 지금 대전을 가야 되는데 이건 유아적 발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전 어떻게 의원님 보면 어떻게 나 그거 질문한 거야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귀여운 유아적 그 귀여운 멘트고 네.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그 후보한테는 그 당시에 대전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예. 우리 당에는. 실제 중요한. 예, 그리고 늘 대전에서 모든 승패가 맞아요. 갈리기 때문에 머릿속에 대전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멘트를 보통 때 했으면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죠. 근데 커터칼 테러라는 그 그럼. 당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뭐 위험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까지 생각했던 위험했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거기서 대전은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신이 대권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한 인간으로서 안 됐다. 왜냐하면은 사실 자기가 이렇게 커터칼로 이렇게 됐으면은 그때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했지만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먼저 걱정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게 이제 권력. 권력인데 보통 어떻게 포장이 되냐면 애국으로 포장돼가지고 예. 국가와 그렇죠, 결혼했기 그렇죠. 때문에 저럴 수 있다. 박다르크 뭐 이런 이미지도 또 그러니까 가지고. 그게 그런 의미에서는 2006년이 그런 의미에서 난 진정성이 있었다고 봐요. 단 그 진정성이 이제 일반인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2006년이었거든요. 그게 네. 2006년이면 이제 그 바로 그 다음에 2007년인데 그때는 한나라당에서 두 명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무척 긴장감 있게 선거가 붙기도 전인데 네. 둘이 무척 팽팽하게 붙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감수성보다도 어떤 하나의 권력의 화신으로서의 감수성이 더 강하게 제가 이제 작용했다라고 하는. 그때 상황을 제가 정말 예. 저도 참 뼈아픈 정치의 기억인데 1년 전에는 대전은요라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선거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1년 뒤에 이제 보궐선거를 하러 이렇게 갔더니 민심이 그냥 대전 서구가 싸늘한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면서 그분들이 요구가 뭐냐면 박근혜와 이명박 후보가 지금부터 벌써 대권을 갖고 싸우는데 나중에 둘이 또 각각 나오면 어떡하냐. 둘이 와서 합동연설회를 하면은 우리 이 여론이 돌아갈 거다.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막 이랬는데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MB는 가겠다고 했는데 박근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결정도 뭐냐면은 결국 이제 충청도는 자신의 텃밭이고 이 텃밭을 지키는데 왜 그거를 MB한테 이거를 반분을 하느냐 이거겠죠. 그리고 거기에도 최순실의 제가 보기에는 정윤회의 조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 성격에 정말 할 얘기 시원하게 하는 분인데 네. 일단 우비에서 맛이 살짝 가셨고 그때는 예, 제가 참 차에서도. 비참했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비가 와서 우비를 다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뭐 도지사 이런 분도 다 머리를 썼어요. 근데 안 쓰고 있는데 바로 제가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뭐 이해봉 의원님이니 몇 의원이 빨리 쓰여드리려는 거야. 제가 너무 괴로웠던 게 제가 일어나서 씌워드리면 저 뭐 무수리를 자처하는 맞아. 전역의 아부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제가 안 씌워드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 박근혜하고 전역하고는 이 알력이 엄청 있구나. 그리고 전역이 박근혜에 대해서 언젠가 한 방 먹이려고 하겠구나. 새누리당 뭐 정말 하극상 뭐 이래가지고 또 뽑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자존심 백달일 때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전 대변인 왜 안 씌워드려 이게 거의 5분. 그러니까 제가 5분을 버텼어요. 근데
끝까지 가만히 미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굴복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제 위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팍팍팍팍 하고 터져서 제가 시간 찍으세요 이러면서 제가 천천히 머리 그 후드를 씌워줬죠. 아무 미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참 몰라도 이 사람 참 냉혹한 사람이다. 지난번 이제 대선 때 목포, 제 고향이 목포 아닙니까? 네. 목포에서 유세를 한다고 하길래 이제 보통 후보가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세를 하고 하면 후보가 오면 마이크를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를 넘겨주다 보니까는 장갑을 뭐 정치인 장갑 못 낍니다. 그런 데서 맨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맨손을 이제 원고를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막 추워서 떠는 겁니다. 바로 뒤에서 추우니까. 그래서 끝나고 손수건을 이제 드려야겠다 닦으라고 내놓으려고 하는 순간 똑같은 상황. 내 아래 탄상에 수십 대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서. 그럼 내가 안용환이가 이걸 드러낸 순간 안용환이가 뭐 박근혜 후보한테 아부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진이 나올 것 같아. 똑같이 매 순간 보이죠. 자존심상 에이 내가 그런 사진 찍혀서 아부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 진짜 넣어버렸어요. 신발계 누구 핵심 한 분이. 나중에 웃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술자리에서 했더니 그래서 안용환이가 지금 못 들어갔구만. 정봉준 대표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그런데 나 같았으면 선수가 딱 꺼내갖고 닦아주고 사진 파파박 찍히고 닦아줘. 손까지 닦아주고 이거 추우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닦아. 닦아드리고 고생하셨죠? 죄송합니다. 닦아주고 이게 10년 뒤에 정치인의 역사적 흔적으로 남습니다. 여기 저기 박근혜 저기 후보 옆에 있었으면은 지금 장관했을 거예요. 자세가 됐네. 받쳐들고 두 개를 들고 받쳐들고 다니겠네 보니까. 벌써. 아니 제가 있었으면요 판교안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리가 거기야. 최순실의 존재를 두고 이렇게 정말 선긋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친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가지거든요. 대통령 출당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최순실의 남자 8명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박 지도부가 완전히 이선 후퇴해서 비박한테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사람, 뭐 정우택, 비대위도 아마 이제 대충 그렇게겠죠. 약간 이제 약간 친박은 아닌데 그렇다고 친박을 내치지는 않을 만한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개혁과 뭐 혁신과 뭐 통합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그 원래 진보 진영에서 쓰던 표현인 그러니까 코스프레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속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화합과 혁신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박수를 보내주시고 원내대표의 친박이 됐지만 정우택 원래는 중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강성 친박이 아니거든. 강성은 아니지만 친박이 친박이 그리고 김용태 의원 남경필 지사 그 탈당할 때 그때 바로 이어서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유승민 의원도로 같이 가자. 그리고 둘이서 서로 보면서 왜 우리가 나가냐? 친박도로 네가 가라 시베리아. 그러니까 또 그 친박에서 왜 우리 도로 나가라 하냐? 비방 네가 가라 시베리아. 새누리당을 나가는 순간 다 찬바람 부는 풍찬 노숙을 해야 되는 건데 혼자 나가면 추운데 뭐 펭귄들도요 뭉쳐 다닙니다. 추우니까. 혼자 못 나가요. 그리고 친박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박들이 뭉쳐 다니는 거예요. 2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저들. 그래서 한 대 못 있어요. 새누리당하고 야당하고는 DNA가 틀려요. 그래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목적 의식이 분명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투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의 의원들은 뭐 혼자 나가서 싸워본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예요. 그 집단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뭉쳐 있는 상태에서 혼자 떨쳐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아마 야당이 정권 잡으면 또 실축을 할 것이다. 그럼 결국은 그때 국회의원 선거는 내가 유리할 것이다. 이 계산을 한다. 나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거예요. DNA 차이라는 게 하나는 이른바 진보층에서는 명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 게 있겠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어쩌면 지지층일 줄 몰라요. 왜냐하면 진보층에서는 그 명분을 잃게 되잖아요. 지지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새누리당에서 저렇게 했는데 친박 비박당 갈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12% 동률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못 나가는 거야. 전체는 동률인데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 친박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2배 정도 높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지지층은 뭐냐면 물론 친박 나쁜 건 알아. 근데 당이 깨지는 건 또 원하지 않는 거야.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뭐 새로운 당도 만들고 열린우리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대거 이제 그 당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건 뭐냐면은 이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그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는 기본 정신이 있어요. 아마 이 정당을 뛰쳐나야 안 가는 또 그 어떤 지지 세력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있어요. 지지 세력의 있을 수 책임감. 있죠. 네. 그럼 그거 없다고 볼 수 없지. 그러니까요. 어떤 정치 문화의 차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도 한때 있던 사람인데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이 친박 연대라는 맞아요. 말하자면은 서청원 그 의원이 만들었던 이 그 당시에 사이비 그 정치 정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새누리당은 친박 연대가 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미래 권력을 얻고 들어오면서 새누리당 자체가 짝퉁 친박 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고 모든 이 기준이 박이잖아요. 박. 그리고 이 당은 박정희 당인데 원래의 그 상속녀가 이 당을 접수를 한 거예요. 그 박근혜가.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상속녀가 지금 유고 상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양자들이지만은 이 당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말하자면 상속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이 탈당을 할 수는 있어요. 탈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지방 의원에 나올 의원들, 그 예. 후보자들은 수도권은 많이 흔들려요. 사실 선거가 언제 며칠 뒤면 새해가 되고 그다음에 뭐 1년 뒤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데 2018년 지방선거 준비하는 분들. 그렇죠. 그런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의원들은 3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그 표현대로 경거망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지. 그다음에 혼자 나가면 추운데 지금 얘기다 오히려 외부자들에서. 국회의원요 야당이 재밌다고 그래요. 야당이 오히려 외부자가 더 재밌어. 아니 우리 외부자들이니까 우리가.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히 얘기해. 지금이 더 재밌지. 지금이 더 재밌지. 외부자도 재밌어요. 근데 내부자였었잖아요. 아니면. 아니 근데 지금 아마 새누리당이 분당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가칭 개혁보수신당 분당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두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탄핵의 칼자루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9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두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헌재 재판관은 9명입니다. 소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모 언론사가 헌재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해봤답니다. 그랬더니 9명 가운데 6명은 보수, 3명은 중도, 진보. 근데 딱 한 분은 완전히 진보 성향을, 6명은 보수, 2분은 중도, 한 분 진보. 이런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헌재 재판관 그 재판에 이제 전체적인 진행되는 거, 보도되는 것, 그다음에 지금 헌재 재판 그 박한철 소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준비 과정 이런 등등을 보니까 아무리 대친 대통령 성향이라도 여전히 국민의 민심이 제일 무서운 거더라. 맞아요.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위헌, 그거를 이제 가리는 건데 이 헌법이라는 게 그 나라의 심장이고 그 나라의 두뇌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감정을 읽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보수 성향이 뭐 70% 60%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분들이 보수이기 때문에 이 헌법이라는 시스템을 유린한 거 여기에 대해서 더 용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 것이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헌법재판관들은 법리적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촛불 집회 나가게 되면은
지금 뭐 진보 사람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보수 사람들 같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어떤 사안을 놓고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운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이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판단이라는 걸. 일반 법은 형사법, 형사소송법, 민법, 환경, 행정법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헌법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구는 얼마 많지 않아요.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유린하고 어기고 이게 애매합니다. 그것을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 시대 정신이죠. 그 시대 정신. 그래서 헌재에서는 그 시대 정신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장은 임기가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6년입니다. 이제 1월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그 헌법재판소는 그 헌재 재판관 박한철 소장이 그리고 2017년 내년 1월 31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그러니까 임기가 3월 13일까지죠.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면 소장 권한 대행을 이정미 재판관이 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까지 이정미 재판관이 끝내야죠. 소장 대행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2명이 나가면 3월 14일 이후에는 7명밖에 없어요. 근데 7명은 이게 심판 정족수거든요. 2명만 반대하면 5명 찬성해도 이게 기각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안고 있는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이제 수명 재판관이라 그래갖고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준비 심리 기간을 뒀어요. 그러면서 3명의 재판관을 임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주심으로 간 강일원하고 그다음에 이정미하고 그다음에 이신 또 누군가요? 그 세 분이 이제 그 세 분이 했는데 거기다 이정미 재판관을 놓았어요. 준비를 할 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증인은 요 정도까지 해라. 그다음 증거 자료는 요 정도까지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 지연 전술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증인, 증거 요 두 개를 딱 제안하는데 준비 기간에 이걸 하는데 여기에 이정미 재판관을 놓은 건 내가 1월 31일까지 하다가 못해서 설사 나가더라도 당신이 3월 13일까지는 해놔야지 헌재가 국민들에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이번에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갖고 저는 무조건 3월 13일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3가지 안을 던지긴 했지만 5가지는 헌법 위반이에요. 그다음 나머지는 법률 위반인데 직권남용, 그다음에 강요죄, 그다음에 그 공무상 기밀 유출죄, 죄는 3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봐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그다음에 피의자 신분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는 오히려 더 깔끔하게 떨어질 정도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쪽으로 가는데 굳이 예상을 하면 8대 0이다. 8대 1로 끝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각을 하려면은 탄핵 소추의 내용들에 대해서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걸 구구절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인용을 한다, 이제 파면을 이제 결정한다면은 한 가지만 걸려도 그냥 파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너무 뒤에는 굳이 쉽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 헌재가 더 늦췄다가는 굉장히 국민들의 압력을 받을 겁니다. 촛불의 헌재로 가요. 또 앞선다면은 또 제대로 심의 안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그 접점이 있는 게 한 3월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잠룡들 여론조사만 봐도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순으로 여권의 대권주자 부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권이 반기문 카드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마침내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이 받쳐주는 한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있는데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 한 몸을 불살려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반기문 총장은 출마를 할까요?
당연히 하지. 한다. 예, 저도 한다. 아니면 유엔에 뼈를 묻고 봉사로 더 이상 월급 주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좀 파괴력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분이 이제 그 배경이 이제 충청도라는 게 굉장히 큰 파괴력은 가지겠지만 그분이 진흙탕에서 굴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선이라는 건 굉장한 자금 동원력과 또 예. 인력이 필요한 건데 과연 본인이 그 정도의 대권 주자로서의 상품성, 스타성이 있는가? 저는 약간 그게 의심스러워요. 아니, 누가 알아요? 이렇게 진흙탕 굴리다가 뉴욕은요? 그러니까 뉴욕은요는 유엔은요? 안 통하는 거예요. 뭐 너무 뻔한 질문이겠지만 네. 어디의 품으로 갈까요? 그 새누리나 뭐 그 제3지대 중간에 걸치면서 그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은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이 저기 장어라는 별칭을 갖고 있잖아. 네, 그렇기 몸에 때문에 점액질이 네. 풍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문상도 안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실망한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힘들 겁니다. 갈 데가라고는 빤히 정해져 있죠. 제3지대? 10년 전쯤에 그때 이제 막 그 유엔 총장 되려고 운동을 예. 하실 때인데 우리 그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밀어주시기로 했다. 일정에도 없는 외교 일정들 있죠. 아프리카, 그렇죠. 이쪽 순방을 다 해가지고 표를 모아주시기로 했다. 그런 분이 추모하러 안 간 건 괜찮은데 추모 영상 찍어달라는 것도 그것도 거부했다는 거절했죠. 거잖아요. 절대로 이제 뭐 민주당이 갈 수는 없고 예. 이쪽 지지자들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좀 새누리당의 관련이 원래는 사실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막 칭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쪽에 이제 그 동아줄처럼 쭉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쪽에 이제 망가진 거죠. 저는 명백하게 제3지대를 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 들어가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이런 네거티브한 요소들을 다 쓰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갈등하고 있는 유승민 등등 일파와 일정 정도 물밑 교류를 통해서 제3지대 만들면서 그쪽에 몸을 실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제3지대론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국민의당 일부라든지 해갖고 그쪽을 규합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절대적인 변수가 시간입니다. 3월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그냥 3월 13일 이전에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반기문 총장이 출마 안 할 가능성도 50%쯤 된다. 저는 반드시 출마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그분이 외교부 장관이었고 이러면서 이제 면면을 이렇게 쭉 관찰했는데 권력에 대한 의지 이게 박근혜 대통령 못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면서도 항상 국내에다가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하는 거 보면은 뉴욕에만 몸은 있을 뿐이지 하는 거는 완전히 한국에서 대선 후보와 같은 캠페인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은 어떤 경우든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반기문 이 총장은 마음속으로 이번에 안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차기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강해요. 나간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야당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저는 친노 세력에 대한 호남의 비토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야당이 만약에 다자구도가 된다면 이 양반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근데 객관적으로 네. 조금 발을 한 발 빼서 진정한 외부자로서 바라보면 난 오히려 이번에 보수 진영에서 대선 포기한 게 낫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이 평이 진짜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정권 뺏기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이번에 보수 진영에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서 그거 지난 10년 하고 거의 결과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은 앞으로 우리나라 100년 역사 동안 영원히 정권 못 잡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깔끔하게 딱 포기하고 그리고 진보 진영이 정권 잡고 너희가 잘하는지 우리가 한번 검증을 또 해보겠다.
하면서 좌우가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같이 가는 모습. 진정한 건전한 보수 진영의 판단력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있는데 백기를 나더라도 시험 치러야죠. 이제 우리 세상 살면서 참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게 객관적인 전망과 주관적인 희망을 혼돈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그쪽에서의 희망과 전망이 좀 헷갈리신가 하는 게 싶은데 현재는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선거는 중간에서 갖는 겁니다. 중도를 누가 잡는 거 게임이 되는데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제3지대로 오든지 중간지대에 와가지고 안철수, 손학규, 새누리당이 뭐 유승민도 좋고 해서 예선전 한번 치른다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예선전 치러가지고 우리들 승자를 뭐 문재인이든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번 해보자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참 예측으로 한국 정치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희망과 전망을 혼동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쨌든 지금 1차적인 전망은 제3지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3지대 가서 그 내부에서 경선을 하고 당을 만들고 이렇게 가기에는 세력들의 시간이 너무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도 좀 해보세요. 이 새누리도 문제지만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반기문이라는 아주 새로운 상품으로 잠시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때 그 파괴력도 분명히 안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5달 남았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달이면 한국 정치 5달이면 조선왕조 500년이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딱 5달 전 생각해 보세요. 아니 3개월 전만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 사건. 그러니까 뭐가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 안 올랐어요. 누가 가장 득을 많이 받느냐? 이재명 시장이 득을 받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이 또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누가 빠졌냐니까 안철수 후보가 빠졌어. 그렇죠. 쉽게 말하면 호남에 있는 그 문재인 비토 세력들이 어디로 온 것 같냐면 안철수에서 이재명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씨는 굉장히 약화된 상태예요. 그쪽에서도 카드가 카드가 약화됐기 때문에 혼자 나간다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쪽하고 하려면은 뭐 반기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계산을 세우겠죠. 그런데 반기문 현상이 유효할 수가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이 워싱턴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건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썩은 사람들이 집합체를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여의도가 다 썩었다고 그래요. 너도 저도 싫을 때. 정말 썩은 사람들이 집합을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재명 현상도 난 그 맥락이라고 봐요.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정가 100만 대의 뭐 도시 시장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기문 총장도 그런 게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는 뭐냐면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또 압도적으로 옛날에 안철수 현상처럼 이게 압도적으로 또 높은 지지를 기록하지도 못했고 그렇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돼요. 남자라면 남성 정치인이라면 뭐 거기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데 남성 정치인이라면 반기문 총장이나 안철수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인 정치인으로서 정말 풍문화 같고 이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반기문 현상이 그렇게 돌풍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 반기문 총장이 전통적 그 보수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분이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수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없어 보인다는 거죠. 하나는 또 하나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자기를 갖다 자기 정책을 지지해줄 정당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3세력이다라는 게 의석 합해야 몇 석밖에 안 돼요. 20석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정상적인 통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또. 그런데 정치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또 누가 또 자살골을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뭐 분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요즘 잠룡들 사이에서 음식에 빗댄 이미지 신경전이 한창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이재명 시장은 사이다다. 그랬더니 또 문재인 의원은 고구마 얘기를 했고요. 박원순 시장은 묵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또 안정부 지사는 밥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한식 한상 차림이야. 지금 캐릭터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반기문 총장을 만약에 이렇게 음식에 비유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 외부자들 시선이 궁금합니다. 반기문 총장 이제 뭘 짠 것처럼 민질민질하잖아요. 이게 민질민질하지. 뭐
민질민질한 게 저는 일단 수박이 떠올라요. 수박은 완전 민질민질합니다. 수박은 이제 보통 꼭지를 보거나 상태를 벌리면 아니면 통통통 두드려 봐야지 상태를 알아요. 이게 똑똑똑 때리면 모를 수가 있어. 그때는 까봐야 돼. 까봐야지 이제 색깔을 보고 하는데. 뭔가 꼭지. 그런데 그래도 맛은 몰라. 먹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반기문 총장은 아직은 모르겠다. 일단은 까서 색깔을 봐보고 먹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삼각 꼭지 따가지고 먹어보니까 되게 달아요. 그거 속임수 많아요. 요즘 약타사료 넣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검증이랄까요. 더 많은 정보가 노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의외의 비유인데요. 예. 홍도사님은? 저는 속빈 호두라고 생각해요. 속빈 호두. 호두가요, 딱 봐갖고는 속 뼈는지 알이 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알이 찬 거는 안 까집니다, 잘. 근데 속 빈 거는 쫙 단단한 척 버티고 있는데 손만 대면 쪽 벌어져요. 지금 반기문 총장은 누가 나한테 손을 좀 대주길 바라는 거야. 딱 깠더니 아니 퀭 비어 있는 거야.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님께서는 음식에 만약에 비유하신다면? 장어구이죠. 근데 그러니까 요리로서 장어구이가 아니라 뭐 요리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잡히질 않는다는 거죠. 점액질이 많아가지고 요리 자체가 될까? 그래서 나는 이분이 출마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덮밥 정도로 해주실 수 있지 않아요? 덮밥은 글쎄요. 자, 우리 전혁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대찌개. 그거 맛있는 걸 왜 거기다 비유를 해요? 전혁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대찌개. 그거 맛있는 걸 왜 거기다 비유를 해요? 이 부대찌개라는 게 우리가 이 미군 부대에서의 남은 재료를 가지고 재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렇게 대단하게 국명을 떨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재활용한다는 의미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부대찌개에는 뭐 치즈, 뭐 콩, 햄, 소세지, 뭐 그리고 라면까지 다 들어가 있지만 아주 배고플 때는 먹지만은 뭐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날 일부러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부대찌개 연합회에서 이거 한 받겠어. 부대찌개 얼마나 맛있어요. 집에서도 만들어 먹어요. 네. 하지만 우리 가족 최고의 절묘한 비유인 것 같아요. 절묘한 비유세요. 아, 이 부대찌개까지 나오시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외부자들 우리 전혁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뜻깊었고 제가 생각했던 남자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좀 실망도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옆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슬쩍슬쩍 절 쳐다보시잖아요. 표정이 귀여우세요. 제가 원래 새로운 남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색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여기는 이제 딱 정치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만 혼자서 유일하게 순결하거든요. 그래서 때 묻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이제 풀리면서 때가 묻었네. 일단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우리끼리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 여기서 새로 만났어요. 아니 친구가 아니라 우리 쪽인 것 같아요. 성향이. 이제 봉도사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이쪽 편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저는 종교적 표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그 시작은 창대였으나 끝은 더 창대하리라. 안 재밌어요? 야, 저 형님의 마무리가 안 좋으시구나. 호두 같으셨어요. 오늘 깠는데 뭔가 없었어요. 썩은 호두. 반기문 쪽으로 가보세요. 야, 좋습니다. 오늘 최순실이 대통령의 얼굴 주름을 피는 동안 국민들의 주름은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 끝까지 에너제틱 하시고. 게임 하나 할게요. 손병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거를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 적으면 져서 이걸 마시는 적게 만들어야 되는 거. 자, 손 올리시고. 감옥 갔다 온 사람 적어. 헬스한 사람 접어. 자, 정가 8번 미만 접어. 정가 8번 미만 접어. 형님 8범이에요? 형님 8범이에요? 9번. 우와. 나
방금 묻어있어. 뭐 뭔데? 집시, 국보, 헌사선 육포, 북초, 북초가 5개. 옛날 대구하면 무조건 북초거든요. 집시 2개, 국보 하나, 헌사선 하나, 그다음 북초 5개. 형님이 최고예요. 아, 8번 미만 적었어? 자, 해보쳐요. 최순실을 알거나 최순실에 대해서 이 사건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적어. 지난번 대선 때 최태민의 딸이 대통령 후보 옆에서 계속 무슨 뭐 신고를 하고 다닌다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아마 우리 집중탈 하면 명이다.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 접어. 자, 제 예상에 형님보다 남자 나온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뭐야 이게? 난 아르투 출신인데 군대 대신 감옥을 갔다 왔잖아. 그거 알고 지금 던진가 되니까. 아니 뭐 군대는 여러 조건으로 안 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결정타를 내가 내니까. 안 되겠다. 출마할 사람 잡아. 출마할 사람 잡아.